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소환된 건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어제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이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하게 된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이 향후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재판거래 혐의도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전범기업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막강한 법조 권력, 김앤장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김앤장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조계에 만연한 정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이 학연, 지연, 근무연 등 자진해서 알리는 연고관계 의무 진술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정관예우가 타파될 수 있을지 법조계 반응을 살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법개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말로 김명수 사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법 이호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영장 기각 사유를 전해드렸는데 일단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증명, 우리가 이제 흔히 증명이라고 하면 예.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상태, 확실한 정도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이라고 하고요. 소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증명에 비해서는 약간의 증명, 그 입증이 조금 적은 상태, 네. 조금 낮은 상태인 거거든요. 예. 재판을 다 해보지 않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 증명의 정도까지 이를 수는 없고요. 예. 증명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소명 정도면은 이제 발부를 해주는 건데, 결국은 그 두 전직 대법관과 임종원 전 차장 사이에 지시로 인한 어떤 공모 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관이 확신을 미칠 정도의 소명은 좀 부족하다. 예.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일단 이번 결과에 대해서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검찰은 지금 법원 판단에 즉각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검찰이 지금 혐의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사법농단 지금 결국은 그 재판 거래, 네. 그다음에 재판 거래에 좀 비협조적인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이러한 어떤 사법농단의 혐의에 대해서 최정점에는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 바로 밑에 법원 행정처장. 그래서 오늘 그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고, 예. 그 밑에서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임종원 전 차장이거든요. 이 임종원 차장에게 지시를 한 사람들이 바로 고영한, 박병대,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법원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영장 재청구 등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속영장조차도 기각시켰다라는 것은 그 임종원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 보통 소명이라는 것은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공모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키맨은 임종원 전 차장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내가 고영한 아니면은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이다 예. 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조차도 기각을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임 전 차장이 입을 열거나 또는 어떠한 이들 사이의 지시 공모관계를 증명할 만한 물적인 증거가 없다면 예. 구속영장은 발부도 힘들고 나아가서 재판에서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지금 정리를 해주신 대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제일 윗선이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만약에 법원에서 보는 관점에 따르면 네. 그 임종원 전 차장의 윗선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임종원 전 차장이 최고 윗선이냐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임 전 차장의 윗선이 누구인지를 좀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대응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받는 혐의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재판거래 혐의도 있습니다. 이 혐의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우리 법조계에 드리워져 있는 어떤 거대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이현무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김앤장은 소송 당사자인 전범기업을 대리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맞섰습니다. 법원이 그런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10월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복수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직전인 2015년 9월 김용원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받고 금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재에 파견 나가 있던 최모 부장판사에게 헌법소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자료를 임 당시 차장인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면서 신일 철쭉은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김앤장으로 넘어간 자료엔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 검토 내용, 대법원 재판부의 의중 등 핵심 기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김앤장 한 변호사는 그해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만나 징용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다른 사건도 아닌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에 재판 관련 핵심 기밀 자료들을 건네며 이른바 작전을 짰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 같은 기밀 유출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의 관련 내용을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김앤장 한 변호사의 경우도 박 전 대법관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게 적정한 소송 수임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거액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김앤장에서. 그 한 변호사도 그 법원 행정처에서 뭐 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내고서는 김앤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같이 알고 논의하는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이 경우 한 변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직권남용 공범 등이 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모 변호사가 혼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죠, 사실은. 근데 임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죄를 받을 때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범이라고 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김앤장에 재판의 방향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불법 수집한 헌재의 기밀까지 넘겨줄 만큼 심각하게 유착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막강한 법조 권력, 김앤장에게 정면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계 전관 예우 문제. 앞으로는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의 연고관계 의무진술 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전관 예우 근절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관 예우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사법발전위가 어제 오후 대법원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재판부 및 소송 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핵심은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이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 이런저런 인연과 연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도록 한 점입니다. 연고관계를 사전에 파악해 전관예우 작동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에서 재판부 및 소송 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 의무를 새로 도입하고 현행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발전위는 이와 함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관예우로 의심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 소송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법발전위는 아울러 전관 변호사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습니다. 법관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 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 연장하고 수임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임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사법발전위는 건의했습니다. 사법발전위는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 권한을 실질화하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 외에도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도 아울러 제안했습니다. 법원 안팎 개선 자진신고 의무화만으로도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전관예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연고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밝히고서 재판을 시작한다면 상대방이 그 전관예우를 받는지 내지는 재판이 뭔가 불공정하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 학연, 지연, 근무연 등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이 판사들인지 뭐 대리인이든지 간에 연결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연고관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건의문을 전달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고를 의무화할 인연을 어느 정도 범위로까지 정할지 등 대법원이 내놓을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모레 박병대 고용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헌정 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불러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의 말로 김명수 사법부에 지난 1년을 뒤돌아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 기자입니다. 사법행정이 현재 법원 위기의 진앙이다. 그동안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 지난 2월 1일 안철상 신임 법원 행정처장의 취임 일성은 선명하고 확실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개혁, 이 7글자로 압축됩니다. 지난 3월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한 안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변함없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소신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안 처장의 스탠스와 발언은 이후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서는 발견되었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5월 31일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안 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 동향은 파악했지만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다. 왠지 이런 말이 연상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안 처장은 더 나아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에 딱 선을 긋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거래란 말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하며 처음 듣는다. 재판거래는 실제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재판거래를 인정할 자료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확신과 단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는 일제강제징용 손배소송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정황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는 없다. 안 처장은 이번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의혹, 법원이 스스로를 재판할 자격을 잃었으니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게 안 처장의 주장입니다. 안 처장은 그리고 그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결엔 아무런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선 날선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게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애두른 듯하지만 확실한 입장 표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달 30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한 안 처장은 법원 행정처 개혁안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건물 설계를 전면 개편하려면 입주자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물은 사법부, 입주자는 판사들을 말합니다. 지난 10달 동안은 뭐하다. 이제 입주자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10달 전엔 사법행정이 현재 법원 위기의 진앙이라며 고치겠다더니 이제 건물 설계를 바꾸려면 입주자 말도 들어봐야 한다는 안철상 처장. 법원 개혁을 다룰 국회 사개특위는 이달 말 종료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왠지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입니다. 이번 주 법조계의 새로운 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가 지난 4일 열렸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변협 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법조계에 들이올 새로운 변화의 물결, 그 내부를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재산 증식 의지가 강했던 분이라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꼬집었고, 여당은 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라는 말로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김소영 대법관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불을 당겼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3차례의 위장전입과 2002년 이전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지적하며 재산 증식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꼬집으며 혼란했습니다. 세금 탈루하신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거는 나중에 그 재건축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거예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왜 재건축 중인 걸 삽니까? 김상환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다운계약서 작성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위장 전입 문제는 2005년 7월 이전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부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 전입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정관예우 타파 등의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부라든지 또는 청와대라든지 법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송의 결과를 바꾼다거나 또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어떤 전관예우의 유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현상만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법원을 불신하게 되고
법원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다라는 믿음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저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을 뭔가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런 우려가 막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좀 강구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법 기술자가 아닌 따뜻한 인류애를 가진 대법관이 되고자 한다고 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내년 1월 치러지는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는 사실, 어제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변협 회장 선거가 회원 직선제로 바뀐 지난 2013년 이후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배경과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어제 저녁 6시까지 닷새 동안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한 겁니다. 현 변협 집행부는 일단 처음 있는 회장 선거 후보 단독 출마 상황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일은 처음이라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저는 임기 만료일이 원래 2월 25일 예정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가 당황스러워하는 건 단독 후보 출마 시 회장 당선 기준 때문입니다. 일단 변협 선거규칙 제4조 3항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권자는 변협 회원들을 지칭합니다. 현재 변협 회원은 약 2만 1천여 명, 단독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려면 최소 7,000표 이상은 얻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2017년 치러진 49대 변협회장 선거의 경우 김현 후보와 양삼승 후보가 출마했는데 전체 회원의 약 55%가 투표에 참여, 김현 후보가 6,017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후보가 출마해 뜨거운 경쟁을 벌인 지난 선거에 비하면 단독 출마한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관심과 흥미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찬희 후보의 경우 당선되려면 김현 회장이 얻었던 표보다 1,000표 이상을 더 얻어야 합니다.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를 얻지 못해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임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현행 집행부가 계속 변협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첫 번째 선거에서 3분의 1 이상을 얻어서 변협회장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선거를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법조계 안팎에선 사상 초유의 단독 출마 사태 배경으로 3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이미 대세론을 형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찬희 후보는 서울변회 회장 선거 당시 사시 존폐 논란은 갈등만 조장함으로 종식돼야 한다는 등 친로스쿨 공약을 내세우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아 다른 후보들이 괜히 출마해 얼굴만 깎이고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달라진 변호사업계 분위기가 꼽힙니다. 먼저 법조 3륜의 수장 가운데 한 축으로 법무부 장관급 의전을 받긴 하지만 변협 회장의 위상 자체가 많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처럼 회장 선거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진 측면이 큽니다. 변협 회장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변호사들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다들 이제 관심 자체를 아예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 이찬희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더라도 원칙대로 정도를 걷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당선권인 7,300여 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찬희 변협회장 후보자는 내년 1월 20일까지 45일 동안 변협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후보가 본인의 각오대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지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를 얻지 못해 현 김현 회장 체제가 당분간 더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번 한 주는 법조계와 사회 현안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가 많았습니다. 지난 4일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의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지난 5일에는 방심위 주최로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 방안과 국제협력, 그리고 지난 6일에는 국민권익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청렴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모여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산하 독립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선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개막 첫날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 법률 전문가들의 열기로 뜨거운 컨퍼런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사법의 총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제1세션의 주제는 복잡 분쟁의 해결이라는 일반인에겐 좀 낯선 분야입니다. 복잡 분쟁은 쉽게 말해 사건 규모가 너무 커서 사건 관계인이나 내용이 극단적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소송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0년 미국 남부 멕시코만을 초토화시킨 시추시설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입니다. 소송 당사자만 15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 이런 복잡한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MDL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광역소송 제도를 지난 1968년 도입했습니다. 광역소송은 쉽게 말해 복잡한 소송을 한 법원으로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관련 사건을 한 법원에 몰아주면 사건 절차나 진행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엔 비슷한 제도로 시험 확인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 50명 이상의 개별 배상 청구가 동일한 사실 또는 법적 근거에 기반할 경우 집단 소송으로 전환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런 복잡 분쟁의 해결, 온라인 분쟁 해결과 온라인 법원, 전문 법원, 국제 상사 법원과 해사 법원을 소주제로 3개의 세션이 열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뜻깊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니 마치 이것이 한국을 넘어 세계 법률의 중심지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간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하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시간을 앞서가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법 제도를 바라보고 미래에 더 밝은 사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부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여 국제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컨퍼런스는 오늘에 이어 내일 사법의 투명성과 인공지능, 사법의 청렴성 등을 주제로 논의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 방안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이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법적으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정도로 정의가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몰카나 이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유출, 네. 이렇게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국내에서는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네. 제14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좀 미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게 이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1심 양형을 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80%에 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마디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게 최 위원장의 말입니다. 네, 그러네요. 다른 지적들은 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일단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음란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될 이 필터링 업체들이 웹하드 업체와 유착을 하는 등 여기저기 구멍이 많아서 네.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자신의 성관계 네. 동영상을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접수를 해도 심의를 거쳐서 또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접속을 차단을 하고 국내 사이트에서는 삭제 조치를 하는데요. 네. 심의 기간 포함 삭제나 차단까지 평균 3일이 걸려서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퍼질 대로 퍼진 뒤에 해당 사이트에 차단이나 뭐 삭제를 하면 뭐하냐라는 비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은 어제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영상물이 유통될 경우에 방심위 피해자가 접수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이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서 실시간으로 이 불법 영상물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법적으로 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발표를 맡았던 이 김영선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 팀장은 성폭력 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및 또 처벌 강화, 전자심의 법적 근거 마련, 음란물 모니터링 등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등의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리하면은 불법 영상물 삭제는 또 신속하게, 처벌은 강력하게로 요약이 됩니다. 네, 국제 컨퍼런스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014년 11월부터 이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상담센터 등 이 민간단체와 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불법 음란물 상담과 삭제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가를 넘나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력 체계나 또 네트워크 구축 등 방안 등도 아울러 논의가 됐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흘 뒤인 12월 9일은 유엔이 정한 반부패의 날입니다. 우리에겐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오늘 서울 르 메르디앙 호텔에선 국민권익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제 포럼엔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공직사회 부패 감시를 총괄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해외 인사들은 지난 겨울 한국의 촛불혁명을 높게 평가하며 부패와의 투쟁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vercame a political crisis together. History has shown that fighting corruption and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all aspects.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 경험과 교훈, 그리고 민간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 경험과 교훈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권력 차원의 여러 가지 부패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반부패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청렴한 사회, 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절대 부패를 간신히 벗어난 수준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 정책 제도를 자물쇠에 비유하며 사회 시스템의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 방지를 개인의 품성이나 선택에 맡겨둘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잠가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이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정직하지 않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패 방지 정책과 제도가 자물쇠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해서 권익위는 지난 4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 시스템 설계와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게 오늘 포럼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사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민간단체 등이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 3일 유치원 3법에 대한 교육위 법안 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여야 각각 내놓은 별건의 개정안을 두고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3법 추진이 부각되면서 유치원들이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폐원을 현행법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비리 사립 유치원 사태, 그 이후의 후속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각각 별건의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오늘 소위는 언론에 공개됐고 국회 방송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담보하느냐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를 이원화해서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엄격하게 감시 통제하되 학부모 교비는 일반 회계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에서 헌재와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이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운영상의 자율성, 이거를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에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는 건 유치원 비리를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회계를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게 왜 사유재산권 침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굳이 실효성이 없는데 회계를 분리시키느냐? 누가 개인 재산을 부정해요? 근데 받을 건 다 받고 지금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야는 이외에도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교비 유용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조항과 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유치원 3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유치원 3법 추진에 따라 유치원을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그냥 유치원이랑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이게 뭐 다 다른 모양이네요? 네, 먼저 유치원의 네. 경우에는요.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서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네. 해서 법에 따라서 공공성을 가진 학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공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네.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닌 학원에 해당하고요. 네.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이고 공공성이 없고요. 이제 운영이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뭐 그러면은 선생님들 신분도 좀 다른가요? 네, 아무래도 유치원은 이제 공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은 교원으로 인정이 네. 되고요. 그래서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네. 가입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뭐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세나 네. 재산세 뭐 등이 면제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원장님들한테는요? 네,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의 경우에는 뭐 네. 개인 사업자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학원, 그러니까 굳이 나 이제 앞으로 자영업자 하겠다 그러면은 현행법으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네, 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요. 네. 유치원 폐쇄 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네. 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폐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뭐 폐원 신청을 하게 되면 뭐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은 15일 이내로 폐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 유치원에 뭐 이런저런 혜택이 어쨌든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굳이 난 자영업자 하겠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 뭐 학원으로 전환을 네. 하게 되면 정부의 통제 바뀌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뭐 세제 혜택 등은 받을 수가 없게 되지만요. 그만큼 이제 원비를 상승해서 올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원비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더라도 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전환해서 원비를 올려서 운영하시려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뭐 돈을 너무 올려줄 수도 없고 이거 뭐 방안이 없을까요? 사실상 뭐 저도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좀 답답했던 점이 학부모들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네. 점이었는데요. 이제 폐원을 하게 되면 당장 놀이학교나 영어 네. 유치원에 원비를 2~3배 더 높게 주고 보낼 수밖에 네. 없던지 아니면 이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네. 빨리 알아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정부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일단 정부가 할 일은 네. 뭐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는 뭐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네. 게 뭐 가장 뭐 근본적인 네. 대책이 될 텐데요. 이것이 또 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외에는 이제 돌봄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네. 뭐 부가적으로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급식을 개선한다든지 그 유치원 운영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가 됐든 학부모 절박함을 볼모로 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률방송은 중구난방의 지하철 공사 및 건설의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9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을 했지만 출근길 지옥철은 더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개통 후 첫 월요일 출근길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수십 년째 공사 중 그러면서도 지옥철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로 지난 주말 새로 개통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추가 개통 이후 첫 출근날 풍경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이현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가 좀 지난 시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입니다. 9시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이지만 승객들이 끝도 없이 밀려 나옵니다. 9호선 종합운동장역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서 방향 출발역이어서 그나마 한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종합운동장역에서 삼정과 석촌, 올림픽공원, 중앙보훈병원역까지 3단계 구간 8개 역이 추가 개통되면서 한갓진 종합운동장역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집이 염창역에서 지하철 이용하는데 평소에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장 개통됨으로써 더 복잡해서 지금 주위 사람들 다 걱정하고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는 9호선 3단계 개통으로 인해 김포공항역에서 올림픽공원역까지 50분이면 갈 수 있다며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는 163%, 160명 정원인 열차 한량에 261명이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호선은 지옥철로 불리는데 서울시는 2단계 연장 구간을 개통할 때처럼 승객이 15% 증가할 경우 3단계 객차의 혼잡도는 현재의 163%에서 173%로 10%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옥철은 그나마 나았고 그보다 더 혼잡한 9호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8개 역을 추가 개통하면서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증편하지도 현재 내량인 일반 객차를 6량으로 증량하지도 않았습니다. 늘어난 이용객 수만큼 고스란히 열차는 더 혼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운행 구간은 늘었는데 운행 객차 수는 그대로이니 배차 간격은 기존 4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오전 출근 피크 시간대엔 열차 곳곳에서 신음과 한숨이 터져나왔을 정도로 9호선은 혼잡했습니다. 시민들은 지옥철 업그레이드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방안을 더 안 마련해주고 지하철이 연장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런 반발과 불편을 의식해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현재 내량인 일반 열차를 전부 6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작년 12월에도 내량인 일반 열차를 모두 6량으로 바꾸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슬그머니 한번 내놨던 대책을 지키지 못한 대책을 3단계 개통에 대한 새로운 추가 대책인 것처럼 대책이라고 다시 내놓은 겁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도 있었고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조금 모르고 일정을 짠 부분도 있었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지하철을 만들면서 도대체 파악을 못했다, 예상을 못했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서울시. 그러면서 50년 동안 애꿎은 도로만 파 뒤집었다 엎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는 흑자 노선인 9호선이 시민 불편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배경엔 지하철 운영은 외국 자본의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가 있다며 서울시가 9호선을 직영으로 책임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관리 주체를 갖고 있는 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런 다단계가 만약에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가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엔 서울시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 지금적으로 계속 소극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대책 없는 주먹구구식 지하철 건설. 시민들의 세금을 수십조 원씩 쓰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서울 지하철. 시민들은 오늘 퇴근길에도 더 심해진 지옥철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술. 술에 만취해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절반으로 감형됐습니다. 반성이 감형의 사유입니다. 지난 5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낮춰 단속을 강화합니다. 네, 술에 만취해서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절반으로 깎였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이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피고인 A 씨는 올해 4월에 경기도 오산시의 노래방에서 아내가 남자 종업원을 촬영했다 이런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맥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병으로 목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말리려고 하는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까지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 깨진 병으로 목을 찔렀으면 단순 폭행이나 뭐 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거나 흉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고 그다음에 아내에 대해서는 목을 찔렀기 때문에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 특수 폭행과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 뭐 1심에서는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주장을 했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이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도 있다. 그리고 심신 미약이나 상실 주장도 안 받아들여서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준 모양이네요. 네.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2부인데요. 여기 와서 이제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자백을 하고 그간 했던 무죄 주장 같은 것을 모두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항소 이유로는 양형부당,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 이것만 주장을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받아들여서 원심의 형이 좀 무겁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아내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통상 이렇게 1심에서 지고 난 뒤 항소심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뭐 잘못했다, 뭐 반성한다 하면 이렇게 깎아주는 게 보통의 경우인가요? 요새는 1심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 또 1심 중심주의라고 해서 1심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에 비해서 별다른 사실 변동이 없거나 사정 변동이 없으면 항소를 그대로 기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로 일관성이 없는 전략, 일관성이 없는 변론을 하는 것을 드는데 1심에서 계속 무죄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바로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주지는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더 중대하게 작용했을 걸로 봅니다. 뭐 그러면 거꾸로 1심에서는 반성하는 뭐 그런 전략을 썼다가 2심에서 다투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아주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해야 하는 건데요.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하고 뭐 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항소기간 다 마감될 때까지 지켜봤다가 검사가 항소기간 마지막 날 항소를 안 하면 네. 본인만 항소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항소심에서 적용되는데 거기서 주장을 바꿉니다. 네. 1심에서는 이런 사정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네. 감춰왔던 증거를 새로 내거나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재판부에게는 얄미워 보일 수도 네. 있기는 합니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이 너무 명백한데 예를 들자면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뭐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뭐 항소심에서 아무리 형량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뭐 인정을 하고 반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게 가장 변호인들이 하기 어려운 점이고 네. 딜레마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 2건 네. 정도를 진행하면서 그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요. 1심에서 모두 완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뭐 주위에 여자친구나 뭐 누나, 약혼녀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까지 종합해서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네. 심지어 이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서 반대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주장했는데 뭐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항소심에서 국선을 선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봤더니 뭐 네.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거듭해서 내고 네.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피고인도 고민스러운 일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만 그 실형을 선고받아 있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네. 일단 한번 무죄를 다퉈봤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인지 저도 변호인으로서 가끔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뭐 이 사건 경우에 뭐 진심으로 반성을 했는지 반성 전략으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사건의 형량을 이렇게 절반 뚝 깎아주는 게 조금 뭐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술 마신 당일은 물론 이튿날 출근길도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음주운전 단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먼저 면허정지 단속 기준을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한두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면허 취소 기준도 통상 만취 상태라고 표현되는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낮췄습니다. 정리하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면 면허 정지, 만취 상태가 아니어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자체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음주운전 처벌 자체도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된 겁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면 전날 좀 과음하고 출근하다 출근길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는 수치라며 술이 덜 깼다 싶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갈수록 술 마시는 사람들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주가들께서는 이참에 술을 끊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술과 함께 살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4일 참여연대 민변 등으로 이루어진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이른바 국감넷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심사를 방청하려다가 거부당한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국회 정보위 얘기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으로 이뤄진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제54조의 2,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감넷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지만 국회 정보위가 이 특례 규정을 들어 불허하자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 일단 헌법 제50조 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국가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로 한다는 게 우리 헌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모두 비공개, 예외적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국감넷의 인식입니다. 의사공개 원칙은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일괄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모든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의사공개 원칙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게 국감넷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국가기밀과 안보, 정보 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예산이나 조직,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심사로 하는 것은 10분 이해합니다. 다만 구체적 활동이 아닌 이미 제출된 법안 심사 논의까지 정보위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법조계 인사, 국제 컨퍼런스 소식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건강한 법조계와 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